196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깊었고 당장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거대한 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발표됩니다. 세계 전문가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산도 기술도 장비도 없던 시절에 시도된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뛰게 만든 거대한 역사의 시작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토는 황폐해졌고 국민들은 당장 오늘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100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넓은 도로는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은 고행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은 서너 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지만 그 시절에는 하루를 꼬박 보내고도 다음 날이 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놓인 도로의 대부분은 포장이 되지 않은 흙길이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도로는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해 차바퀴가 빠지기 일쑤였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건조한 날에는 앞차를 보기 힘들 정도로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나라 전체 도로 중에서 포장된 곳은 전체의 5%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울퉁불퉁한 자갈길과 좁은 고갯길이 전부였습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물류라는 개념조차 희박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이를 전국으로 보낼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트럭 한 대가 서울에서 출발하면 고장 없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자동차 보급률도 극히 낮았습니다. 길에 다니는 차보다 소가 끄는 달구지가 더 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동차는 일부 부유층이나 관공서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고 일반 서민들에게 도로는 걷거나 짐을 옮기는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교통체계의 중심은 오직 철도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철도가 사실상 유일한 대량 수송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사람과 화물을 모두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기차역마다 물건을 실으려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선로의 노후화로 사고도 잦았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려면 물건이 빠르게 돌아야 하는데 혈관 역할을 해야 할 도로가 막혀 있으니 몸 전체가 마비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산업화를 하려고 해도 기초적인 인프라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국가 예산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교육과 국방, 그리고 당장 배고픈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들어가는 돈만으로도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는 선진국에서나 누리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장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해 굶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무슨 도로에 돈을 쏟아붓느냐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물건이 쏟아져 나와도 이를 실어 나를 길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시 한국의 국도는 차들이 겨우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다리들은 노후하여 무거운 트럭이 지나가기 위험했습니다. 산을 넘을 때는 구불구불한 길을 수십 번 돌아가야 했으며 터널 같은 기술적인 구조물은 상상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온 전문가들이 한국의 도로 상황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려면 도로가 필요하지만 지금의 재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사실상 포기 상태에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를 꿈꾸는 것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움직임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누군가는 지도를 펼쳐놓고 서울과 부산을 잇는 직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길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비포장 도로 위에 먼지만 날리던 시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뚫고 경제의 대동맥을 뚫으려는 도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를 겨우 넘기던 가난한 나라에서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넓은 길을 만들겠다는 발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고속도로는 영화 속에서나 보던 다른 나라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명확한 미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 만에 오가는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서울이라는 심장과 부산이라는 최대 항구를 가장 빠른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상이 발표되자마자 사회 전체는 거센 반대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과 학계까지 모두 나서서 이 계획을 무모한 도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연일 고성이 오갔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나라가 망할 사업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고속도로를 만들 돈이 있다면 차라리 공장을 더 세우거나 굶주리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도 몇 대 없는 나라에 고속도로가 왜 필요하냐는 비아냥이 쏟아졌고 이 길은 결국 부유층들이 유람을 다니는 길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언론들도 한국의 경제 규모로 보았을 때 고속도로 건설은 너무나 과도한 투자라며 연일 우려 섞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인 출신 특유의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며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도로가 없으면 산업화도 없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도 이를 전국으로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대동맥이 없다면 경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로 하나를 놓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던진 정치적인 승부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면 된다는 정신을 온 국민에게 강조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국가적인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지도를 펼쳐놓고 자로 선을 그어가며 노선을 점검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형이 험하고 예산이 부족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할 때마다 그는 방법을 찾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비판자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외화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막대한 건설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야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토목 공사가 가져올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 파탄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를 산업화의 가장 중요한 기초시설로 정의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에 이 길이 대한민국 경제에 가져올 파급 효과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고속도로 건설을 단순한 토목 사업이 아닌 국가 현대화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불가능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민족적인 자부심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청와대 집무실에 고속도로 모형을 설치해두고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고 국내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짜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건 결단이었기에 그는 단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 결정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위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미래를 내다본 한 지도자의 고집스러운 결단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들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이 길이 우리 민족이 가난의 사슬을 끊고 세계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대동맥을 뚫기 위한 거대한 도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하자 전 세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당시 해외 전문가들이나 국제기구의 눈에 비친 한국은 스스로 일어서기도 힘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닫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계는 이 거대한 계획을 두고 사실상 광기에 가까운 무모한 도전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먼저 고개를 저은 곳은 세계은행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도로를 지을 돈이 없어 세계은행에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에서 파견된 조사단은 한국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본 뒤 매우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 규모와 자동차 보유 대수를 고려할 때 고속도로 건설은 시기상조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자동차 대수는 약 6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릴 차가 거의 없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도로를 닦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세계은행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속도로 대신 기존에 있는 국도를 조금씩 넓히고 보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교통량 예측치가 너무 낮아 도로를 만들어도 유지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로를 한번 만들고 나면 계속해서 관리하고 보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사실상 세계은행은 한국의 차관 지원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며 이 사업은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었습니다. 해외 기술진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도로나 교량 건설 분야에서 앞서가던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는 단순히 길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설계와 고도의 토목 기술이 필요한 고난도 사업입니다. 산을 뚫고 터널을 만들어야 하며 깊은 계곡 위로 거대한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그런 대규모 공사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으며 경험까지 부족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의 고속도로를 만들겠느냐는 비아냥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고속도로를 지으려는 목적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과시욕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며 농업이나 경공업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해외 언론들 역시 한국의 이 프로젝트를 두고 무모한 국가 프로젝트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교통량 예측치만 보면 그들의 말은 사실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데이터로만 따져본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할 차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길이 생기면 없던 수요가 만들어진다는 점과 한국인들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숫자만 보았지만 대한민국의 지도부와 건설 주역들은 길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평가할 때마다 우리 기술진들은 오기와 자존심으로 버텼습니다. 당시 일본의 한 토목 전문가는 한국이 고속도로를 완공하더라도 5년 안에 모두 망가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아스팔트 포장 기술로는 고속 주행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배수시설 부족으로 여름철 홍수 한 번이면 도로가 유실될 것이라는 악담에 가까운 평가였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차가운 시선은 한국인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세계은행의 거절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힘과 자본으로 길을 닦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낳았습니다. 기술 전수를 꺼리던 외국의 태도 역시 우리 기술자들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부딪히며 배워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은 밤을 새우며 도로 설계도를 연구했습니다. 세계가 미쳤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무모한 도박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묵묵히 삽을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계의 상식을 뒤엎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한 고독한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가 벌이는 가장 거대한 공사를 보며 전 세계는 비웃음을 보냈지만 그 비웃음이 경이로움으로 바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의 보고서 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던 그 길 위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서서히 그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기록된 사실들은 당시의 회의론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 모든 부정적인 전망을 뚫고 전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구상은 뜻밖에도 머나먼 타국 땅 독일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1964년 겨울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서독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을 태우고 갈 비행기조차 없어 서독 정부가 보내준 비행기를 타고 수십 시간을 날아가야 했던 서러운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도를 그려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박정희 대통령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도 화려한 도시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끝없이 뻗어있는 아스팔트 도로에 멈췄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이었습니다. 신호등 하나 없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는 자동차들과 거대한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울퉁불퉁한 자갈길과 흙먼지 날리는 국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외계의 풍경과도 같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우토반을 달리는 차 안에서 한순간도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멈추게 한 뒤 직접 내려 도로의 바닥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도로의 두께는 어느 정도인지 배수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서독의 경제 부흥을 일컫는 라인강의 기적 뒤에는 바로 이 아우토반이라는 든든한 혈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깨달았습니다. 도로가 곧 산업이고 길이 뚫려야 물자가 돌며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확신이 그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서독의 에르하르트 총리와의 만남은 이러한 확신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고속도로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그 길을 따라 공장이 들어서고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며 국민들의 생활권이 하나로 묶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조언은 당시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해 고뇌하던 지도자에게 명확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독일의 경험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방문 기간 중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 탄광에서 일하던 한국 광부들과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고생하며 번 돈을 고국으로 보내며 한국 경제의 밑거름이 되어준 영웅들이었습니다. 광부들의 검게 그을린 얼굴과 간호사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대통령과 국민들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의 실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전국을 하나로 잇는 대동맥 고속도로의 건설이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는 쉴 새 없이 메모를 남겼습니다. 독일에서 본 아우토반의 설계 방식과 운영 체계,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경제적 효과들을 정리했습니다. 독일 정부로부터 받은 도로, 관련 자료와 지도들은 그에게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독일에서 본 것을 설명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진들은 한국의 지형이 독일과 너무 다르고 예산도 부족하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아우토반이 독일 경제의 상징이 되었듯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독일의 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고속도로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많고 비가 많이 오는 한국의 기후를 고려하여 더 튼튼하고 효율적인 도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독일에서 얻은 힌트는 대한민국의 기술과 땀이 더해져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시 서독 방문은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기록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희망적인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남의 나라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갔던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곳에서 본 것은
차가운 아스팔트가 아니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미래의 길이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대한민국 경부고속도로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 길을 통해 우리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도 한 장과 열정 하나만을 품고 돌아온 그날 이후 대한민국의 지도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 방문 이후 고속도로 건설을 국가 최우선 전략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는 고속도로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민족의 자부심을 세우는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구상을 현실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부족했지만 독일에서 확인한 그 가능성 하나만을 믿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지에 첫 삽을 뜰 준비를 마쳤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작은 힌트가 이제 한반도의 허리를 관통하는 거대한 기적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1968년 2월 1일 드디어 경부고속도로에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기공식의 화려한 분위기와는 달리 현장의 상황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현대적인 건설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거대한 굴착기나 대형 트럭이 수십 대씩 늘어선 풍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군대가 보유하고 있던 낡은 불도저 몇 대와 트럭이 전부였고 나머지는 모두 사람의 손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가 삽과 곡괭이를 들고 거대한 산과 마주 섰습니다. 공사 현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장비가 없으니 지게에 흙을 담아 나르고 망치로 바위를 깨뜨려 길을 냈습니다. 당시 투입된 인원만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장병들도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젊은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총 대신 삽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험준한 산맥을 깎아내고 거친 계곡을 메우며 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던 시절이라 발을 헛디뎌 다치거나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했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업 시간은 보통 하루 10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작업을 시작해 달빛 아래서 흙을 파냈습니다. 밤이 되면 횃불을 밝히고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여름에는 타는 듯한 폭염 속에서 땀을 흘렸고 겨울에는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꽁꽁 얼어붙은 땅을 곡괭이로 내리쳤습니다. 흙먼지가 입안으로 가득 들어오고 손바닥은 물집이 잡혀 피가 맺혔지만 누구 하나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파는 이 흙, 한 삽이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가장 큰 고비는 험한 산을 뚫어야 하는 터널 공사였습니다. 특히 충북 옥천 근처의 당제 터널 공사는 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힘들었습니다. 워낙 지반이 약하고 안반이 많아 굴을 파고 들어가면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무려 13번이나 낙반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터널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멘트가 굳을 때까지 몸으로 버티며 한 발짝씩 전진했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에는 임시 텐트촌이 형성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집에도 가지 못하고 현장 옆에서 잠을 자며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밥 한 그릇에 소금이나 김치 하나만 넣고 끼니를 때우면서도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공사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길을 터주고 노동자들에게 마실 물을 떠다주며 격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온 국민이 마음을 모은 국가 총동원 프로젝트였습니다. 산을 깎아낸 흙으로 깊은 골짜기를 메우는 작업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공들여 쌓은 흙더미가 쓸려 내려가기 일쑤였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흙을 날라 메워야 했습니다. 장비가 부족하니 사람의 힘으로 바위를 옮기고 맨손으로 자갈을 깔았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방식이었지만 당시의 대한민국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이 불가능해 보이는 지형을 극복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공사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이 77분에 달합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넓은 길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험한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피는 아스팔트 아래 깊숙이 스며들어 대한민국의 튼튼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삽과 곡괭이로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우는 것 같은 이 무모한 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적 같은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 반듯한 선이 그어지고 그 위로 검은 아스팔트가 깔리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장비의 굉음보다 더 크게 들렸던 것은 노동자들의 힘찬 함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당시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던 거대한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약 429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이 2천억 원 남짓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가 예산의 4분의 1 가까이를 길 하나를 닦는 데 투입한 셈입니다. 1km를 건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약 1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고속도로를 건설했던 일본과 비교하면 8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돈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빠르게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불가능한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기도 어려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고속도로는 경제성이 없다며 돈줄을 죄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아끼고 다른 예산을 쪼개어 건설비를 충당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전쟁에 파견된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벌어온 외화도 고속도로 건설 자금으로 일부 사용되었습니다. 온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돈이 아스팔트 한 조각 한 조각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 장비도 빌려 쓸 수밖에 없었고 낡은 중고 장비들이 현장에서 쉴 새 없이 고장을 일으키며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기술력 부족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고속도로를 설계해 본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 국도를 포장하는 것과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들을 견뎌낼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설계 도면을 그리는 법부터 아스팔트 배합 비율을 맞추는 법까지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외국 도서관에서 빌려온 도로 건설 관련 서적들을 밤낮으로 탐독하며 독학으로 기술을 익혔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석에서 회의를 열어 해결책을 찾아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라는 압박은 현장을 더욱 긴박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2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전 구간을 개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건설 상식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성과를 내야 했고 하루라도 빨리 길을 열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공사 속도를 높였습니다. 기술자들은 낮에는 현장을 지휘하고 밤에는 설계도를 수정하며 잠을 잊었습니다. 무리한 공기 단축은 부실 공사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포장이 제대로 굳기도 전에 차를 통과시키거나 배수시설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간을 개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완공 직후에는 도로 곳곳이 패이거나 금이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지반이 약한 곳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과 야당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돈만 낭비하고 쓸모없는 도로를 만들었다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가 생긴 곳은 즉시 보수하고 기술적인 결함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정면 돌파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부족한 기술은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채워나갔고 없던 장비는 우리식으로 개조해서 사용했습니다. 아스팔트를 깔 장비가 부족할 때는 군용 트럭에 믹서를 달아 사용하기도 했고 다리를 놓을 때는 거대한 기중기 대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밧줄을 당겨 자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현대적인 공법이 아닌 재래식 공법을 동원하면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우리 기술자들은 눈물겨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한반도의 허리를 잇는다는 사명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고 기술이 없으면 잠을 줄여가며 공부한다는 정신이 경부고속도로 현장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건설 기업들의 역량도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공사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고속도로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중동 건설 붐에 뛰어들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초보 기술자들이 고속도로 현장에서 구르며 세계적인 수준의 건설 전문가로 거듭난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히 길을 닦는 현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거대한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던 시절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사람과 그 사람들의 의지뿐이었습니다. 세상은 돈과 기술이 있어야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그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텅 빈 국고와 낡은 설계도 한 장만을 가지고 시작한 이 공사는 결국 우리 민족 특유의 끈기로 하나둘 결실을 맺어갔습니다. 부실 논란과 예산 부족이라는 파도 속에서도 경부고속도로라는 거대한 배는 멈추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훗날 이 길 위를 수백만 대의 차가 달리게 될 날을 꿈꾸며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은 먼지 구덩이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1970년 7월 7일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장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대구, 그리고 대구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의 전 구간이 마침내 개통된 것입니다. 1968년 2월 첫 삽을 뜬 지 불과 2년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세계 건설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총 길이 약 428k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길은 대한민국 대륙의 등뼈가 되어 남과 북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개통식이 열린 대구 공항 부근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과 수많은 관계자 그리고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모여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로의 완성이 아니라 가난과 불가능을 이겨낸 우리 민족의 승리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개통과 동시에 대한민국에는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시간의 단축이었습니다. 과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기차를 타고도 한참을 가야 했고 차로는 하루 이상을 꼬박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가 열리면서 이 거리는 4시간 반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이 하루 만에 오갈 수 있는 이른바 일일 생활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아침에 서울에서 물건을 싣고 출발한 트럭이 점심에 부산 항구에 도착해 수출선에 짐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속도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시간이 곧 돈인 경제전쟁에서 대한민국은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셈입니다. 물류혁명은 우리 산업의 구조를 뿌리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철도에만 의존하던 대량 수송 체계가 도로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공장들이 전국 곳곳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울산의 석유화학 단지와 포항의 제철소, 그리고 구미의 전자공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원료를 실어 나르고 완성된 제품을 항구로 보내는 과정이 막힘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이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들이 고속도로라는 거대한 그물망으로 엮이면서 지역 간의 장벽도 허물어졌습니다. 농촌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이 그날 바로 서울시장에 깔리고 도시의 공산품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국민들의 인식 변화 또한 놀라웠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초기만 해도 반대와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지만 매끈하게 뻗은 아스팔트 길 위로 차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불가능을 뒤집은 이 사건은 한강의 기적을 이끄는 정신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배우며 조국의 발전에 자부심을 느꼈고 청년들은 이 길을 따라 세계로 나아갈 꿈을 꾸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이 놀라운 성과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안 될 것이라고 장담하던 세계은행 관계자들과 외국 기술자들은 단기간에 완공된 도로의 품질과 효율성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건설된 이 도로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술진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삽과 곡괭이로 시작했던 무모한 도전이 세계가 인정하는 건설 강국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기록된 사실들은 이 공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지만 그 결과는 그 어떤 수식어로도 부족할 만큼 찬란했습니다. 경제 축의 형성으로 인해 국토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 축을 중심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에는 물류 창고와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섰고 이는 곧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그리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모든 과정에는 이 경부고속도로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1970년 7월의 개통은 우리 역사가 가난의 터널을 빠져나와 번영의 대로로 올라선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길을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땀과 눈물 그리고 이름 모를 이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매끄럽게 닦인 길 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는 이제 대한민국의 일상이 되었지만 그 시작에 있었던 처절한 사투를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970년에 완성된 이 기적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원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 위에 그어진 하나의 선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우리는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린 한국인의 끈기와 지도자의 결단이 만들어낸 위대한 합작품이었습니다. 전 구간 개통 이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는 전국으로 뻗어나갔고 경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1970년 그해 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서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의 함성은 여전히 이 길 위에 남아 있습니다. 흙먼지 날리던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드라마틱한 반전은 바로 이 길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길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서울과 부산을 잇는 아스팔트 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막힌 혈관을 뚫어준 거대한 대동맥이었습니다. 이 길이 열리면서 우리나라는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세계적인 공업국가로 탈바꿈하는 결정적인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산업화의 가속도를 붙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공장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제품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전국으로 그리고 부산 항구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고속도로의 개통은 제조업 성장에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만들어도 운송수단이 마땅치 않아 공장을 세우는 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길목마다 거대한 공업단지들이 들어섰습니다. 구미의 전자산업과 울산의 자동차 및 석유화학산업 그리고 포항의 제철산업이 이 길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원재료가 빠르게 공장으로 전달되고 완성된 제품이 다시 빠르게 수출항으로 이동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물류의 효율성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 구조에서 고속도로는 생명선과도 같았습니다. 수출 물동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연결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발전이 집중되기도 했지만 이 길을 모델로 삼아 호남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전국적인 도로망이 확충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전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물류 비용의 대폭적인 감소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운송 시간이 줄어들면서 신선식품의 유통이 원활해졌고 이는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도시화 과정도 촉진되었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으로 인구가 모여들고 새로운 도시들이 건설되면서 국토의 모습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서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졌고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현대화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경부고속도로는 연간 수억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도로가 되었습니다.
50여 년 전 세계가 비웃던 그 길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성공은 이후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조선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서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닦아낸 이 길은 한강의 기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길 위에서 과거의 땀방울과 미래의 희망을 동시에 만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온 경부고속도로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번영을 이끄는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눈물과 성공한 시절의 환희가 모두 녹아있는 이 아스팔트 길은 대한민국이 걸어온 위대한 여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통해 지금의 풍요를 일구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가 걸어온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모해 보였던 도전이 오늘날 우리 삶의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매일 달리는 이 길 위에는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목숨을 건 헌신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름 모를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조국의 발전을 위해 자신을 던졌던 그 시절의 뜨거운 열정을 잠시나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